제가 좀 땀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강의할 때는 항상 그 선풍기를 에어컨을 끼고 다니는데, 여기 언덕배기 보고 모두 밥 아래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 땀난 게 아직 가시질 않았습니다. 강의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예. 근데 강의하면 또 지 강의에 지가 흥분해가지고 괜히 열내가지고 저만 혼자 또 더워요. 아니면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하든지. 책을 아주 예쁘게 잘 냈네요. 예, 이쪽에서. 책을 아주 예쁘게 잘 내서 특히 요거는 확정 법률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중순에도 한번 이 4.1 부동산 세제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크게 열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교재는 그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요거는 개정이 확정된 내용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한 겁니다. 엊그제까지 최종 수정을 했어요. 이 대학의 원고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볼륨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네. 저도 이제 늙은 모양이요. 옛날엔 생목소리로 잘 했는데 힘이 딸립니다. 이 책자에 구성된 내용은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일단 이 교재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6가지로 정부가 발표했어요. 세금에 대해서는. 가장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생애취초 취득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하니까 사실 이게 머리가 아픈데 이 두 가지가 무지하게 혼동되게 돼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 얹어서 한 번 더 부추기신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론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온라인 쪽에 계신 언론사에서 이 해석을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섞어서 해석해서 나왔다든지 잘못된 해석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납세자분들만 아주 현혹을 많이 띠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이번에 4월 말일자, 5월 7일자로 조세 특례 제한법 해서 시행령까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법령도 4월 말일자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공부를 다른 사람 얘기 다 필요 없고 법에 있는 법대로만 합니다. 법대로만.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파해주는 역할이고 또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상에 나온 거 지가 세미나 했던 자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실전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법령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면 다 뜹니다, 지금. 확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된 법이 이제 10일자로 시행이랬으니까 그 법령이 다 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법령까지 여기다 넣으려니까 너무 두꺼워서 못 쓰겠더라고. 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일단 4월 1일 날 나온 것이 생애취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5년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 이슈가 제일 컸고, 세 번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문제. 다주택과 비사토 얘기인데요. 중과제도 폐지 문제가 나왔었죠. 4월 1일. 네 번째 단기세율 완화 문제. 이게 쓰던 거네. 오늘 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에서 이걸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단기세율 완화를 하기 위해서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라는 양도세 세율을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세율로 줄여주겠다 하는 부분이었고, 다섯 번째는 준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임대주택 개념을 하나 도입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60% 이런 것들 시한한 것을 도입한다. 그 다음에 집주인 세금 혜택. 이래서 세 주는 사람한테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을 해주면 그런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해서 크게 이런 6가지의 말이 4월 1일자로 나왔던 세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4월 1일 대책 나온 것을 이슈 1, 이슈 2, 이슈 3, 4, 5, 6 해서 6가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거기다 해설을 실어놨어요. 그러나 요번 4월 말에 국회 통과한 것은 이 두 개만 했어요. 이거는 안의로 현재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올해 안의로 나왔으니까 올 연말 이내에 임시국회가 됐든 정기국회가 됐든 또 새로 통과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강의안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현재 개정된 건 없다. 종전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이슈 3부터는 개정된 게 아니라 안일 뿐이다. 4.1 대책 발표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확정되어서 공포된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이슈 1하고 이슈 2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3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려면 너무 범위도 넓거니와 이슈 1과 이슈 2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중과제도 폐지 같은 거 4월 1일 안의로 나왔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어만 됐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이 없다. 즉 종전 규정대로 비사업령 토지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 헷갈리면 안 돼요. 법률이 확정되어서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발표된 것만 믿고 대뜸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팔고 나는 10년 됐으니까 30% 장떡공제 해주세요. 안 해준다. 세무서에서는 안 해줍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개정된 법이 나와야지.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도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취득세 감면 문제는 구청의 권한이거든요. 구청 세무과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오기 전에 제가 잘 아는 법무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게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 이랬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그런 생애취초 취득세 감면 문제로 구청에 신고를 하려니 구청에 정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구청의 담당자들이 답변을 못한다. 위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우리 이제 산 사람은 빨리 세금 감면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신청은 뭐뭐 해야 되냐? 위에서 구청 공무원들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다가 먼저였죠. 엊그제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확정이 돼서 이제 구청 직원들한테도 관련 공문하고 서류가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해준다 하더라. 그런데 이게 생애취초 1세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1세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아직도 구청이 판단 못한다. 시스템이 되려면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단다. 그러나 일단은 해주고 6월달 돼서 판단해가지고 기존에 1세대가 맞았더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분이 잘못 알고 1세대가 아닌데 신고했더라. 그러면 세금 다시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는 업무가 진행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해야 되는 거지. 법이 통과됐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는 관서인 구청이 되었던 세무서가 됐던 법이 통과됐으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도 일단은 하고 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해주고 나중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이 통과 아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생애취초의 취득세 감면하고 그다음에 양도세하고의 이슈 1과 2인데 교재에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것만 해도 질의문답집이 한 30개는 될 것 같아요. 25개 됩니까? 아마 한 25문항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문항에도 제가 나름대로 세심하게 좀 넣었다고 그랬지만 좀 빠져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강의 끝나고 제가 한 30분 여러분들하고 질의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에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이요. 언제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월 1일로 통일됐죠. 근데 이 과정이 워낙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생기면 세금을 또 이렇게 많이 매기는 어떤 중과제도나 이런 조항들이 생겨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세금을 과세를 하려면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라 해서 웬만한 거는 시행령보다는 본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특히 감면제도는. 그래서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사람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되는데 아주 특별히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는 이런 정책에 맞는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를 하기 때문에 50원을 깎아주겠다. 100원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면은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면은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이라는 게 없어. 꼭 날짜를 정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 이런 얘기야. 깎아줄게 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안 정해버리면 일단 그 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감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목적이 감면제도가 도입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정부의 정책을 빨리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요번에 정책은 뭐냐면 주택거래 활성화예요. 미분양된 주택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이 안 팔려서 하우스 피언이 뭐니 이러니까 그런 집들을 빨리 팔고 사고 하게 해주자는 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로 이게 나온 거니까 무한정 만약에 기간을 안 정해버리면 사람들이 올해 사나 내년에 팔으나 뭐 더 감면은 되는데 뭐 급하게 올해 팔 거 뭐 있어. 급하게 올해 살 거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항상 촉박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감면제도는 올 연말까지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즉 내년 넘어가면 현재의 세법으로는 감면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IMF 때 정부가 쓴 감면 정책을 보면 한 번 1차로 시도를 해요. 면제까지. 그래놓고 효과가 조금 약발이 잘 들으면 연장을 해서 한 1년 정도 더 해줘요.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감면제도도 혹시 여러 가지 정책 목적상 나중에 결과 분석을 해서 2014년도에도 한 번 더 연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6개월 단위로밖에 연장 안 해줄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연장된다 안 된다는 뭐 저희가 보장할 얘기는 아니지만 IMF 때 정부가 썼던 정책을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해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감면의 의미는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100% 깎아준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는 줄 알아. 감면은 원칙적으로 자 세금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감면 1억 합니다. 그러면 영원 안 해요. 양도소득세 1억인데 그 아래에 감면세액 1억 이렇게 해서 세금 신고하는 그 서식이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100% 감면 대상이더라. 그럼 그 아래 항목에 마이너스 감면세 이렇게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납부할 세금은 1억 원에서 1억 뺐으니까 0이지. 이러니까 안 낸다고 그런다고.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얘기요. 자, 취득세의 시스템도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런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더라. 그럼 취득세 밑에 감면세액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납부세액은 제로. 세금 안 내네. 그러나 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법이 따로 있어요. 그 농어촌 특별세의 세법을 보면 감면을 하는 세금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감면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돈 깎아주니까 조금은 내놓으셔. 다는 못 주겠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중앙정부의 세금이라기보다는 그 세원을 가지고 농촌과 어촌의 교부금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주는 특별교부세 형태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농특세거든요. 그 농특세를 깎아먹는 금액의 20%. 만약에 이분이 50% 감면이다 그럼 5천만 원 깎아먹겠죠. 그럼 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 이런 논리예요. 1억 원을 다 깎아먹는다?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 그래서 이러한 그 감면이 되면은 20% 농특세는 별도로 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정부 발표에는 무조건 감면해서 세금 안 냅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세금 내야 되는 얘기는 왜 안 해?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8천만 원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조금 요번에 틀립니다.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요번에 면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면제라는 용어를 쓰면 감면 20%인 농특세도 안 걷어가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특별세법까지 개정된 걸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현재 나온 걸로는 취득세는 감면이라기보다는 취득세 면제라는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한 푼도 안 내겠다 하는 농특세까지 안 낸다는 취지로 이해가 가고요. 또 취득세는 기존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85평방미터 이하는 농특세를 감면해 줍니다. 즉 농특세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나온 그 생애지초가 면적 기준은 없어졌지만 금액 기준으로 갔지만 당초 4.1 대책엔 면적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봐가지고 농어촌 특별세도 그것도 감면. 그럼 그거 감면하면 또 농농특세 걷느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쪽은 안 걷어가는데 이쪽은 20% 100% 계산해야 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끝나면 틀림없이 그거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저는 경매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단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집을 경매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저 감면 되니까 세금 굳이 5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이러는 분이 있어요. 틀리지. 만일에 양도, 감면되는 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 세율이 50%로 계산돼요. 근데 이분이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단타가 아니라 장타를 때려서 3년, 4년 있다 팔면 6에서 38%로 세금 계산해요. 즉 양도소득세 자체가 단기 양도한 거는 올라가고 2년 이상 보유하다 판 거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100% 감면돼도 이쪽 농특세가 똑같이 단기 양도한 거는 올라가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는 농특세가 내려오죠. 즉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 100% 가면 됩니다. 1년 이내에 파시던 5년 이내에만 팔면 5년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1개월 있다 팔던 6개월 있다 팔던 10년 있다 3년 있다 팔던 감면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 감면? 양도세는 안 냅니다. 그러나 농특세는 선생님이 빨리 팔아서 단기 양도세율 50%짜리 적용되면 많이 내야 됩니다. 계산해봐야 됩니다. 쉽게 해서 지금 1억 원이라고 지가 지금 양도세를 계산했는데 앞에 양도세가 1억 원이 되려면 과표가 한 3억 정도 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5억에 받아가지고 8억에 팔았다. 5억에 받아서 8억에 팔았다. 그래서 3억 남았다. 그런데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양도세 이렇게 돼요. 1억 정도. 그래서 2천만 원의 농특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3억 남았는데 50%가 세금이니까 양도세가 1억 5천이 되겠죠. 그럼 1억 5천 다 깎아는 줘요. 근데 1억 5천에 20%니까 2천이 아니라 3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면된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 자체가 똑같지는 않다. 그건 알아서 보셔라. 자, 그래서 이 취득하고 양도에서 우선 이와 같이 감면이니 면제니 하는 얘기가 이랬었고요. 날짜 규정은 뭐 처음이 나왔을 때 4월 1일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22일. 근데 이게 그동안 그 국회하고 정부에서 이 날짜 규정 변동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뭐 국민들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몰라도 이게 처음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런 법이 개정되고 감면 규정이 생길 때 이 날짜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정부 마음대로. 국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즉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 입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적용한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중과주택 완화제도. 2009년 3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3월 16일입니다. 3월 15일 날 발표했는데 지금부터는 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60% 50%의 중과세율로 안 하고 일반 세율로 과세하게 일반 세율로 세금 매기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세율이야. 국회에서 세법 본법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고 오늘 이후부터 파는 사람 다 깎아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팔고 세무서 가면 깎아주냐. 세무서에서 법이 없는데 어떻게 깎아줘. 그래서 정부의 국회에 이송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엄청 하다가 5월 하순 되어서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들 주관 업무인데 정부가 발표한 것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해서 소급입법을 해줬다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3월 16일 이후에 5월에 법 통과시켰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박근혜 씨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번 4.1 대책 나온 안은 다 보면은 날짜를 정부가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하나도 안 정했습니다.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는 날짜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된다든지 본법에 시행되면 그날부터 되는 겁니다 하고 날짜를 명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4월 1일 나온 대책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될 거를 예상해서 보통 4월 말일이나 5월 초, 5월 1일 정도에 시행되지 않겠느냐. 4월 한 달 동안 이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때 이제 워낙 이것이 국민들한테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과정 중에 빨리빨리 시행해 주자. 그래서 이제 양도하고 취득하고 원래는 4월 22일 그래서 요거는 4월 1일 이렇게 틀리다가 날짜 서로 맞추자. 그래서 취득이 4월 22일 이쪽이 좀 약하거든요. 행정안전 행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부처가 틀려요. 이쪽은 기획재정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에서 이왕에 해줄 바야 1일로 소급하자. 그래서 1일로 가니까 다시 묶어서 1일. 이래서 지금은 양도든 취득이든 4월 1일 이후분부터 해준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도세 가면은 4월 1일 이후 뭐 하는 것부터? 계약하는 것부터. 오늘 강의를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해드리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도 감면해서 20% 낸다. 여기는 면제해서 안 낸다. 이런 개념으로 비교가 되고 4월 1일 날짜는 똑같은데 계약일 개념이고 취득은 4월 1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잔금 청산일 기준이에요.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이러는데 사실상 잔금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계약일과 잔금일은 1, 2개월씩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큰 것을 계약하는데 계약하면서 5억 한다고 해서 20일로 질릅니까? 중도금 있고 잔금 있잖아요. 보통 1개월 이상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일과 잔금일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양도세는 왜 계약일이냐.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주택은 미분양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분양 아파트가 뭐예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고 지금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을 하는 거지 집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분양받아서 집이 다 지어지려면 2년이나 3년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법은 올 연말에 끝나. 그러면은 분양받았을 때 돈을 3억짜리 아파트라고 다 줍니까?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집 다 지어지면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취득일, 잔금일, 양도일 이런 얘기를 쓸 때는 잔금을 청산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을 얘기해요. 그럼 미분양 아파트 2년 있다 지는데 집 다 지으려면 잔금일이라고 그러면 2년 있다 이 법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논리에서 여러분이 추정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지 이것이 왜 계약일로 됐을까 이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만 땅친 분양계약서상의 계약 일자가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만 되면 되는 거지. 이 아파트가 다 신축해서 나중에 지어지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큰 일군업체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아파트만 그러냐. 오늘 여기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신축하는 분도 계신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나 이런 것들은 물론 건축 기간이 6개월, 1년 짧습니다. 빌라 뭐 20개, 30개, 10개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 근데 그것도 신축 미분양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5개 빌라를 지을는데 땅 파고 계약을 받았다. 그게 올 1월에서 12월 30일이면 된다 이거예요. 즉 자기가 땅 판 게 올 10월 달에 땅 파고 도생주택 신축 들어갔어요. 집 다 지으려면 내년이래. 2014년 한 5월 돼야 돼. 그러면 법은 끝났네. 그런데 2013년 10월 11월 달에 분양을 한 사람이 있더라. 분양받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계약일이니까. 그래서 이 계약일의 의미가 이쪽에서 중요합니다. 이거의 잔금청산일은 세법에서 얘기하는 취득일이에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취득일인데 계약과 상관없이 마지막 돈 질른 날입니다. 즉 3월 달에 계약을 했네. 3월 달에 뭘 계약을 해서 샀는데 잔금을 3월 말일 날 치르기로 했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조금 늦추자 해서 4월 1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항만 맞으면. 근데 너무 늦었죠? 요거를 4월 초에 설명했으면 고를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5월 달로 넘어왔으니 이미 등기치고 다 넘어와서 안 됐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약은 3월에 때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12월 말 정도 돼가지고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감면받을 때 계약을 쳤어요. 근데 해를 넘겨서 잔금을 줘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를 넘겨서 잔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 넘기기 전에 잔금 처리하고 이전 등기 가져와야 돼요. 이쪽은 해 넘기든 안 넘기든 계약만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거지. 잔금은 내년 중순에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4월 1일 시행이라고는 하지만 4월 1일 이후에 양도취득 다 감면이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무조건 애매하게 가면 안 돼요. 날짜 기준을 잘 보셔야 돼.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이고 양도세는 계약일 기준이다. 이렇게. 이게 어려우신 분은 계약과 잔금일을 하나로 맞추십시오. 계약하는 날 잔금 치세요. 오전에 계약하고 오후에 잔금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4페이지 보시면은 그 입법 예고 절차도 있는데 원칙은 그 소관 상임위원이 통과하는 날인데 우리 이세법은 요번에 나온 대책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22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일 날 소급입법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할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 양도. 4월 1일 날 계약을 친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을 내가 사서 5년 이내에 팔어. 타인한테.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더라. 뭐 이런 논리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는 이 양도세가 안 낸다더라. 그 누구한테 사? A라는 사람한테 삽니다.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C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건데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C라는 사람한테 5년 이내에 팔면 이 양도세를 안 낸다. 자, 이거 금방 아시죠? 예.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바로 팔아버렸다. 자, 사는 거는 언제 기준이다? 무조건 4월 1일 이후니까 계약 잔금을 했고 취득을 4월 2일 날 했다. 그래가지고 5년 이내에 팔면 다 깎아준다더라. 그러면은 4월 2일부터 5년을 따졌더니 2013년 4월이에요. 2018년 또 연수가 요상하게 나오네. 4월 2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팔면은 언제 팔아도 이 감면이냐. 현재 나온 얘기는 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딱 10일자로 시행 공고됐어요. 7일자로 국무회의 의결 났고. 근데 그 부칙에 보니까 뭔 소리가 있냐면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특법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도세 50%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공포한 날은 5월 10일이에요. 그럼 5월 10일 이후 양도한 것부터 깎아준다 이래요. 여러분이 이 4월 이때까지 사서 아무 때나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5월 10일 이후에 파는 것만 된다.
이거는 취득은 그런 조건이 없지만 양도는 4월 1일 이전에 사서 언제? 5월 10일 이후에 팔아야 된다. 물론 이 중에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동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고 저건 5년 이내 팔면은 무조건 깎아지니까 하고 성질 급하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잽싸게 4월 말이나 5월 초에 소유권 이전해서 타인한테 넘기고 나 양도세 감면. 그러면은 취득해서 양도한 것까지 기간이 1,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50%짜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억이라도 남았다? 5천만 원 세금이 돼요. 그거 깎아주는 줄 알았는데 다 내야 된다. 왜? 양도한 날을 규정한 이 법 시행령이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팔은 거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말하고 맞추려면 이것도 조특법 시행령이 나올 때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 기간 내에 언제 팔아도. 그러나 이 5월 10일이라고 하는 취소 규정이 현재 시행령에 들어갔다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제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취득해서 바로 그 다음날 팔았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요. 부부합산 7천만 원 얘기는 원래 부부합산 6천만 원이었죠? 예. 원래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천만 원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부부를 놓고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하나 이번에 팔았는데 그게 한 소득 금액이 1억 정도 나왔어. 이익이. 아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연봉이 한 3천만 원 받는데 그 중에는 한 7, 8천 받는데 그 중에는 상여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라가지고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만들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수익금액이냐 소득금액이냐 이런 논리인데 수익금액은 우리가 사업소득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1년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아무리 높아도 장사 잘못하면 손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이익금액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내가 닭장사를 하는데 1년에 재료비로 투입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1년 동안 파는 게 1억이더라. 그러면 이분 손해보는 분이요. 당연히 손해보지. 가게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전기세 등등 이런 거 다 따지면 엄청 손해보신 분이지. 그런데 매출이 1억이다 해서 그분이 수익금액 1호에서 7천만 원 초과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득금액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누가 아느냐? 본인도 모릅니다. 5월 달에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라는 대로 신고하고 나면 끝이지. 내가 장사해서 1년 소득금액이 우리 와이프가 장사해서 1년 매출은 내가 알겠는데 소득금액이 얼마냐? 이건 모른다니까. 그래서 교재에 있는 이거는 세무서에 가서 뒷장 넘기시면 6페이지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여기에 그 소득금액이 딱 적혀요. 장사하시는 분들 거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면은 거기에 또 적힙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을 다 포함한 걸로 해서 7천만 원 따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꼭 여기서 기억할 거는 서류.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7천만 원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는 종합소득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는 다 안 넣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따진다. 그런데 법령에 명쾌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부부합산 소득 따질 때 사업과 근로만 가지고 한다고 하느냐?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생애 최초에 대한 1세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득을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 아까 내가 부인이 내가 집을 가지고 하나 팔아서 양도세를 한 몇천만 원 내는데 양도소득 1억 나왔어요.
그 소득까지 합친다? 아닙니다. 그거는 떼어놓고 순수하게 부부가 사업과 근로만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죠. 부부 합산 근로소득은 3천이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3억 원에 매도했다. 그럼 부동산 팔고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이 부부 합산 소득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5천만 원 냈지만 그거 무시하고 3천만 원 기준으로 따져라. 예를 들어 양도소득을 합치면 8천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을 빼고 계산하면 3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 기준도 어떤 소득을 넣고 어떤 소득을 뺄 거냐. 그 다음에 생애 최초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취득은 어느 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우선 그거부터 오늘 3시간 여러분 공부할 때 딱 중심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게 내가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집을 사서 내가 팔면 나중에 안 내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뭐 세금을 안 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취득과 양도가 혼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두 개를 다 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면서 생애 최초로 취득세 100% 감면받고, 나중에 2, 3년 있다 팔면서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되려면 좀 까다로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쪽은 사는 사람 위주로 판단하는. 취득세니까 취득 아니 취득. 사는 사람 위주로 판단합니다. 파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어요. 이건. 부동산이 쭉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또 간다. 그래서 아까 논리가 A가 가지고 있다가 B가 사고 C한테 또 판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B를 중심으로 B가 우리입니다. 지금. B가 우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앞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고 나중에 내 거를 사갈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취득세 감면은 요 B가 누구냐면 취득은 A한테 취득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A한테 취득하는 거니까 A는 양도자고 B가 취득자입니다. 이래서 B가 취득세는 말 그대로 B 입장이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취득자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한다. 즉, 요 사람이 생애 최초냐 뭐냐를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이 B가 우리인데 우리가 양도세를 살 때 냅니까? 팔 때 내지. 즉, 양도세는 요 시점에 와가지고 양도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C한테 팔 때 되면은 우리는 양도자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A한테 살 때는 취득자 입장이고, C한테 팔 때는 양도자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 양도자 입장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5년 이내만 참으면 무조건 해준대. 그래서 이때는 요 B가 A가 가지고 있는 요 주택, 즉 자기가 사는 주택. 그러니까 요건 양도자의 입장에서 비과세 판정, 감면 판정은 하지만 요 취득하는 시점에 요 주택이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요 주택을 가지고 판정하셔야 됩니다. 주택, 물건. 그러니까 요 취득자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이것이 요건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3가지였었죠. 6천만 원 이러던 것이 지금 이제 7천만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바뀌었고요. 엔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전용 면적 85. 세 번째, 기준 시가, 여기 시가, 거래가. 처음에 얼마 했죠? 네. 처음부터도 이건 6억이죠. 취득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조건이 이렇게 3가지 엔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 6천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7천이라고 좀 쓴 건데 6천, 면적 얼마 이하, 금액도 얼마 이하. 그런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어떻게 바뀌었죠?
자, 우선 요 6천이 7천이로 바뀌었죠. 6천이 7천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을 없애버리고 금액 기준만 만들어 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85평방미터라는 면적 기준을 당초 4월 1일 대책 발표할 때는 정부가 넣는 이유나 투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넣었어요. 그런데 주택거래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에 있는 대규모 주택들이 빨리 팔려야 돼. 대형 평수들이 지금 안 팔려서 난리라고. 수도권의 소형 평수는 거래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팔아야 되는데 전부 양도든 취득이든 85로 묶어놔 버리니까 그게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4월달 한 달 동안 떠드는 과정 중에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금액 기준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 기준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할 때는 5번입니다. 주택가격, 생애 추측 하다 말았네. 참, 생애 추측 봐야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쉽시다. 8페이지 보세요. 요번 규정에서 기존의 그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세대의 개념이에요. 세대의 개념이 취득세 감면할 때의 세대, 양도세 따질 때 1세대 1주택 할 때의 세대 개념, 기존의 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이 세 가지가 요번 감면제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저걸 갖다 쓰고 어떤 때는 이걸 갖다 쓰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대원칙이 주민등록법상 1세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감면제도가 국세청에서 이거를 아마 주관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 나온 감면제도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1세대 판정을 하기가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1세대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가지고 그냥 판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무서 쪽으로 갔으면 기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그쪽이 세무서 논리로 가면은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사는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누군지 그런 사람들을 다 따져가지고 같이 산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우리도 법규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국토부에서 그런 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시군구청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1세대의 개념이 저는 세금을 그 소득세법이나 이런 걸 몇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게 1세대의 개념이 소득세법에서는 법전보다 더 두꺼울 만큼 사례가 많아요. 그만큼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에요.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거를 국세청이 맡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시군구청 담당자들도 그냥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 규정에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민등록표를 딱 떼어서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조율을 했더니 집을 여지까지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1세대. 그 다음에 감면 따질 때에 양도세 감면 따질 때 1세대는 주민등록을 딱 떼어가지고 그걸 봤더니 전에는 샀던 어쨌든 상관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 언제? 무조건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요거를 취득 양도하는 시점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머리 아파요. 그런데 요 규정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전에 파는 이 사람, 지금 이 주택을 보라고 그랬어요. 양도세 따질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우리가 살면서 1세대 1주택 이러는데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만 딱 가지고 컴퓨터 쳐봤더니 국가전산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쳐봤더니 옛날에는 열차를 사고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와이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총 4인 가족인데 4사람 명의로 현재 4월 1일 현재 집이 없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월 1일 현재예요. 4월 1일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나는 매도할 때 매수자를 내가 골라서 팔겠다.
1세대 1주택이니까 내 집을 사면 옆집 사는 것보다 당신은 양도세 감면돼.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미 지났어. 4월 1일 현재에 집이 두 채 있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상세히 안 나오고 법에서만 딱 나온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교재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생애 최초 1세대에서 이제 여기 다 나왔네요. 아, 주민등록부 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다 좋은데 지금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뭐라 하냐면 세대주가 사야 된다 이래놨어요. 세대주가 사야 된다. 세대주가 사야 된다. 그럼 세대주 아닌 사람이 사면 안 해준다. 이 얘기요.